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본다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15거래일 만에 상승을 마치고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결국 삼성전자가 소폭 약세로 마감이 됐고 지수도 힘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뉴욕 시장도 혼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 확실히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올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2026년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 저희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브리핑 뉴욕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조적인 모습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 확실히 느껴지고 있고요. 다우가 0.5%대 그래도 버텨내면서 49,266포인트, S&P 500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루 종일 딱 그 자리에 발목을 묶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0.01%,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6,921포인트. 나스닥이 조금 밀렸습니다. 0.4%대 하락으로 23,480포인트. 대신 러셀 2000의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단 흐름을 살펴보시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헬스케어가 함께 빠졌습니다. 이 두 섹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사실은 헬스케어가 갈 때 AI가 못 가고 AI가 갈 때 헬스케어가 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두 섹터가 함께 빠졌다라는 것은 조금 옳은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섹터가 빠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다른 섹터들 강한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혼조적인 이유는 트럼프 관세 판결 표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앞둔 전반적인 혼조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I와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하고 전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러셀 2000의 상승세가 요즘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또 경신해 나가면서 중소형주 단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꽤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살펴보시죠.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M7 내에서 오른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구글이 버텨줬습니다만 엔비디아 2%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 애플도 0.5%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잘 갔던 메모리, 장비 다 약세 보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6%대 하락, 지금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3.6%대 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힘을 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요즘 올라오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받는 모습이었고요. 파이낸셜 섹터도 혼조적인 모습 보였고 일라이릴리 이번에 뉴스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만 차익 실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약세 보였습니다. 방산주가 조금 애매했고요.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 대부분 강세 나타냈고 특히나 에너지단의 상승세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들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20만 8천 건 발표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가 21만 건이 넘었고 지난주가 20만 건이었는데 둘 다 하회하면서 그래도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4주 평균으로 봤을 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1만 건이 넘어가면서 시장 예상치, 지난주치 모두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직 후에 새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기업들이 고용도 해고도 안 하는 이상한 연착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들 계속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입니다. 무역 수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꽤 괜찮게 발표가 됐습니다. 왜냐? 관세 때문입니다. 일단 10월 무역 적자가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무역 적자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보여지시죠? 294억 달러로 급감했고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관세로 인해서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언급하던 미국의 무역 적자,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관련돼서 조금 더 부각을 받는 모습들인데요. 관세 판결 관련된 뉴스가 전해져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보편관세 위헌 여부가 대법원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대규모의 관세 위법 여부 현재 심리 중입니다. 근데 이 날짜가 이제 정해진 겁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빨리 해라 했는데 진짜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9일을 오피니언 데이로 지적을 하고 현지 시간 오전 10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토요일 00시 정도에 다수 의견 전달하고 풀 버전을 온라인에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장중인 시간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좀 궁금해지죠. 일단 분위기 자체는 위법 판결 분위기입니다. 이미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분석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불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환급 절차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하급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에서 다뤄지게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걸 또 받으려면 기업들이 개별적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1심, 2심에서 이미 안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1월 이후 소송이 급증해서 900건 이상 사건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고요. 현재까지 징수된 관세액은 비상권한 관련 항목만 1,330억 달러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 환급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플랜 B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 법안을 통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게 될지 토요일 밤, 좀 금요일 밤이 되겠네요. 금요일 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고 난 내 갈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언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바로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차기 연준 의장 대통령과의 면접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졌고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일단 마음속으로 나는 결정했는데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계속해서 금리 내려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네소타 이코노미 클럽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여전히 높아서 과도하게 긴축적이다. 대부분의 경제 모델들이 연준의 적정 기준금리 2.5에서 3.25 범위로 제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전후로 아마 연준 의장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세금 환급 모르겠습니다. 관세 판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관세 우리는 잘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 내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었습니다.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올라가는 모습들 오히려 나타냈고요. 왜냐? 금리에 대해서 과연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 최근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98.6까지 올라온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 상방 압력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귀금속 쪽에서는 그렇게 탄력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구리는 빠졌고 금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탄력을 가져가기는 어려웠고요. 은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혼조적인 모습들 나타냈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반등세가 좀 눈에 띄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 오늘 왜 올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무 많이 빠져서 올랐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유가에 대한 압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국제 유가 58달러 수준까지 내려왔고 60달러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정유사들이나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이 무언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유가가 최소 60달러 수준은 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베네수엘라라는 것을 정유사들에게 던져주게 되면서 그들의 수익성을 가져가면서 유가는 내리는 방향성을 선택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베네수엘라에서 뉴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제재 대상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 수출 협력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에서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수익금 베네수엘라 석유회사와 정부로 귀속될 것이다. 미국 정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붕괴된 석유 자산 되살리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은 정유사들을 에너지사에게 만들어주면서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종목들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기술주가 하락을 보였는데 일단 뉴스는 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터에서 단독으로 내놓은 뉴스입니다. 중국 H200 판매에 선결제를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전액 결제 의무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계약금만 걸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전액 결제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모습들이고요. 중국에서도 일단 엔비디아 측 받아주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르면 이번 분기 내에 구매 승인해 줄 것이고 특정 상업적 용도에 한해 승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역시나 기대가 된다. 지금 실적 가이던스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적 업사이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AI 차익 실현 물량은 역시나 나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차익 실현은 많이 오른 종목에 더 강하겠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3% 이상의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이것도 뉴스는 좀 보시죠. HBM4가 왜 이렇게 뉴스가 안 나오나 싶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엔비디아에서 HBM4 사양을 계속해서 상향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루빈 플랫폼에 들어가는 HBM 사양을 조정하면서 설계 자체가 수정이 됐고요. 거기다가 블랙웰이 생각보다 잘 팔리게 되면서 HBM4의 직접적인 양산 시점은 1분기 말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 함께 보시고요. 오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스토리지 관련된 종목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대형주 내에서는 알파벳이 지키고 있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에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모두 올려줬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25년 성과 AI 경쟁력 입증해냈고 반독점 소송 리스크 좋아졌고 26년에 AI 시너지 단계 최대 소외주가 알파벳이다라고 하면서 알파벳 최근 M7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들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좀 기대를 했던 섹터였는데 방산주가 프리장에서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좋겠다 했는데 마감은 이렇게 했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로키드 마틴 8% 넘게 오르다가 4%대 상승에 그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헌팅턴 링걸스 같은 종목들 6%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장중 상승폭을 다 못 지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라고 하면서 프리장에 급등하다가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고요. 로키드 마틴 일단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25년에 F-35 인도량이 191대를 기록하면서 수요 증가로 생산 속도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RTX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트루스 소셜에다가 레이시오 너네 내 말 들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폭 제한됐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시죠. 반면에 디트로이트 3사의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오늘도 신고가였고요. 3%대 강세, 포드도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투자 의견을 모두 중립에서 오버웨이트로 올려줬고요. 목표 주가 자체도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도 오늘 2%대 상승이었는데 지금 GM이 애프터마켓에서 2% 가까이 빠지고 있고 이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4분기에 전기차 접은 것과 그러니까 중국 시장 접은 것 그리고 전기차를 팔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CNBC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면서 폭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흐름 어떻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좋았던 소비재단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12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 늘면서 전 지역 이커머스 성장 좋았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도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소비재 쪽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비에서도 K자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전략을 잘 짜는 그 기업들이 아마 소비재 안에서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바클레이즈에서 소비재 종목들의 목표가를 대부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 월마트 모두 올려줬는데요. 주가도 함께 상승 하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도 2%, 코스트코 3% 이상의 강세 보였고요. 타겟도 2.5%, 필립 모리스,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 몬델레스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였고 이미 소비재단에서도 전반적인 강세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러셀 2000의 강세를 좀 확인하고 가고 싶은데요. 러셀 2000의 히트맵 가져와 봤습니다. 러셀 2000에서도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형주들이 빠졌기 때문에 테크땅과 또 일라이릴리 같은 헬스케어 대형주가 빠지면서 두 섹터는 빠졌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중소형주의 시간이 다시금 오게 될까요? 일단 그중에서도 블룸에너지가 12% 넘게 강세로 마감돼서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의 자회사가 블룸에너지와 26억 달러가 넘는 SOFC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블룸에너지 증설도 이제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 도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뉴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뉴욕 시장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상 최고치 좀 찍고 약간은 쉬는 듯한 분위기, 무언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 뉴욕 증시? 예, 말씀 주신 대로 확실히 그러니까 대형주가 워낙 오랫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이제 피로감, 또 사실은 작년 내내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됐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형주들이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그것이 좀 확실해 보이고요. 아까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러셀 2000 이제 소형주의 대표죠. 그쪽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연초 이후에 원래는 이게 한 11월, 12월 달부터 랠리가 시작됐었습니다. 이제 금리 하락의 이제 최대 수혜주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도 러셀 2000의 그 기업의 절반이 소위 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그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또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면 또 그것이 미국 내 이제 소비 수요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러셀 2000을 끌어올린다. 무엇보다도 지난 3년간 이익이 거의 못 올랐는데 올해 예상되는 이익 증가율이 60%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달성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지금 대형주 S&P 500에 대해서 한 12% 올해 성장, 나스닥에 대해서는 한 14, 5%의 성장을 예상하는 것에 비해서는 60%가 만약에 그 절반만 달성돼도 예, 상당히 그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러셀 2000이 좀 더 나은 소형주가 달려가는 그 모습 자체는 매우 다양스럽다. 근데 당연한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또 대형주가 더 잘 가고 있죠. 예. 상대적으로는 이제 코스닥이 못 가서 좀 아쉬워들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의 소위 탑 10 안에 있는 종목들의 이익 모멘텀이 너무 좋아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은 좀 특수한 케이스지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중소형주의 힘이 실리고 있는 것만은 전 세계적으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퀀타, 폭스콘, TSMC 이런 종목들이 있는 아시아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는 약간 뭐 대형주, 소형주 느낌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I 관련된 종목들 빠졌고 잘 갔던 헬스케어가 빠지면서 방산주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감가 보니까 엥?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기대, 그러니까 사실은 전날 한번 빠졌다가 또 올랐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방산 예산을 원래 100이었으면 150을 증액. 그렇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게 다 그 방산 업체들의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출이 되기 때문에 기대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은 더 걱정들 하는 것은 대신에 그거 갖고 투자만 하지 배당 주거나 자사주 소각 같은 거 하지 마. 이거 사실은 여기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특히 월가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정부가 그런 거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전체 시장에도 악영향을 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올해 시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15년간 미국장을 나홀로 강세장으로 끌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 주체 1등이 기업 자신입니다. 자사주 소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사주 소각이 어쨌거나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그러한 모습을 트럼프가 방산주에 관해서만 이라고 지금은 일단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것이 혹시라도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것이 좀 과거처럼 이렇게 부채가 많았을 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부채를 끌어내리고 또는 방법이 뭐냐면 소위 그러니까 소위 그 자본을 특정 분야로 모으는 방식. 이거를 금융 억압이라고 합니다. 이제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걱정. 이게 거의 70년 만에 요즘은 웬만한 복고풍이잖아요. 다 지금 트럼프가 100년 전에 관세를 끌고 왔고 200년 전에 멀로주의를 끌고 왔기 때문에 야 이런 거 아니냐는 걱정이 사실은 살짝은 월가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것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에게만 너네 자사주 매각하고 임원들 잔치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 라고만 할 것인가? 다른 업종에는 그러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혼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고용 보고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세 관련 판결입니다. 고용 보고서부터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향방도 결정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적어도 이제 그 FOMC 그 소위 그 이사들 그 멤버들의 마음의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한 단초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연준은 늘 얘기하는 게 데이터 드리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대로 지금 소위 그 데이터를 조사해서 나오는 첫 번째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좀 의미는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시장의 기대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등락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보다는 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이달 안에 분명 연준 의장 후보가 확정이 될 거고요. 투 캐빈 중에 누군가는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정말로 반반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될 거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12명, 19개 전도표 중에 7명이 소위 상근 이사고 12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FOMC에 5명을 갔는데 그 전도표를 찍는 12명의 후보들이 이번에 싹 다 바뀝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그들의 성향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사이에 백악관이 밑작업을 얼마나 했을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다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사실은 올해 이후 몇 년간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번 고용 보고서의 지표 매우 중요하지만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이 꺾이는 걸 이미 지금 좀 보기는 했습니다. ADP도 그렇고요. 뭐 전반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연준 내부의 변화에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연준이 지금 파월 연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의견 통일이 되게 잘 된다였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마이런 의사가 어제는 150bp 내려야 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100bp 내려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해서 분열된다면 이것의 영향은 없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혼란을 받겠죠, 사실은. 왜냐면은 그래도 좀 통일된 그 소리가 나오는 것에 시장이 매우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런 분열 양상이 거의 제 기억에 한 20년 만에 처음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누구의 입을 따라서 가야 될지 에 대한 고민이 이제 분명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그만큼 현재 미국의 경기를 바라보는 것이 물의 컵의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 차인 거 똑같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빠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저것이 당연한 매우 그런 독립적인 그런 의사들의 표출이다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역으로 얻어야 될 거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소위 예측이 불허될 정도로 방향성이 어찌 보면은 잘 안 보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 이 시장에서도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장을 흔들 이슈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고용 보고서고 하나가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연방 대법원의 보편 관세 관련 판결입니다.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 1차적으로는 그게 처음에는 한 3가지 시나리오에서 한 6가지 시나리오까지 엄청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결론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텐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아마도 위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다만 그것이 아주 강력할 거냐 약할 거냐 이런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스스로도 대법원 자체도 소위 말하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 보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위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이 그래서 아마도 이건 위법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위법을 결정하겠지만 시간을 주는 방향 그러니까 소위 그런 방향 가능성 또 내지는 여기까지만은 오케이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되랄지 다양한 옵션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위법 가능성은 높은데 완전히 지금 백악관을 때려잡는 식의 의사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미 1차에서 다 어쨌든 위법 판결을 받긴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법은 한데 뭔가 백악관이 그걸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아예 못 쓰는 방향으로 가게끔 막는 방향으로 보다는 시간을 벌어줄 가능성. 왜냐하면 그래도 그쪽에 공화당에서 선정한 사람이 6대3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소위 양수 겸장의 그런 형태의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거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통해서 관세를 내린 것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위법인데 딴 건 아니야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토요일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도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빅테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나 엔비디아가 2%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어쨌든 건 중국에서 H200 받아준다라고 하고 알리바바라든지 바이트댄스에서 저 살래요라고 한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중국이 H200을 허가해주면 엔비디아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적어도 이제 시장의 반응은 일차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시큰둥? 네, 이제 그게 좀 의외스럽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AI 투자에 대한 열기가 확실히 좀 전보다는 좀 식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번에 CES 2016에서도 정말로 현란한 그 연설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주가는 지금 별 재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원래는 봄에 그 개발자들 그 회의 컨퍼런스 때 발표하는 신제품을 몇 개월 당겨서 이번에 발표하는 특이한 그러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이만큼 빨리빨리 잘 개발해를 얘기하고도 싶기도 하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약간 마음이 급한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어제장에서도 지금 이번 새벽장에서도 미국에서 유일하게 빅테크 중에 주가 올라간 건 구글이에요. 맞아요.
예, 이제 구글이 확실하게 지금 지난 3년간의 엔비디아와 오픈 AI 진영이 주도했던 것들을 지금은 구글이 약간 넘겨받아가는 그러한 느낌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TPU와 관련된 얘기도 설왕설래 있고, 뭐 지금 TSMC의 그 소위 이제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를 얼마를 받았니, 못 받았니 얘기도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캐파만 가져가면 얼마든지 소위 경쟁 가능한 대체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일부는 좀 불안하고 또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망설이게 만드는 그런 것은 분명 맞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위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 어디든 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가는 올라갔다. 다만 어제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좀 빠지면서 네. 워낙 연초 이후에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연초 이후에 정확히 한 18%, 19% 올랐다가 몇 이제 거래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 서로 마치 짠 듯이 정확하게 같은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빠지면서 이제 우리도 오늘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확실한 거는 판도가 GPU, 엔비디아 독점 체제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확실히 동의하는 것 같고 어제 저희 일본 시장에서 소프트뱅크 주가는 7% 이상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결국은 오픈 AI를 대표하는 회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확실히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연합전선에 뭔가 금이 가는 투자자들은 적어도 그것이 완벽한 독점 체제를 만들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낙수 효과의 색깔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마이크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이크론이 이틀 연속 빠졌고요. 저는 마이크론보다 사실 걱정되는 게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이런 종목들의 약세가 꽤나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조금 과하죠. 사실은. 예, 또 멀티플도 상당히 비교적 비싼 종목들인데 최근에 큰 흐름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치주스러운 AI에서도 가치주스러운 종목들이 가는 게 맞다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조금은 너무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주가가 비싼 그러니까 멀티플이 그래서 이제 PER이 30-40배씩 되는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 요거는 조금은 좀 약간 일종의 시장의 패션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흐름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너무 단기에 달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시점에는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RSI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매수 구간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린 종목들은 좀 당연히 쉬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너무 소위 오버한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이 좀 나타나는 것이 좀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다만 확실한 거는 돈을 잘 버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시장이 또 다시 한번 다시 평가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매수인데 상승 종목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안 되겠나 봐요. 결국에는 미국 최대 팹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증설도 사실은 눈치 보기잖아요. 누가 먼저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증설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이 빠지면서 이 세 종목의 주가가 못 받쳐주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일차적으로는 지금 증설하는 게 HBM 쪽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상대적으로는 작년부터 소위 이제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가 발표한 루빈 칩 이게 사실은 올해 12월부터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거기에 HBM4가 같이 장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 경쟁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판에 누가 더 큰 소위 MS를 가져가느냐의 경쟁인데 여기에서 마이크론이 늘 거기서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SK 하이닉스 거는 이미 좀 나왔고 삼성전자 것에 대해서도 연초에 호평하고 있다라고 또 거기 대표가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서 좀 뒤져 있는 게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2, 4분기부터는 충분히 양산 체제를 갖출 거야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래야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선택할 때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의 여파로 받아서 나머지 그와 관련된 HBM 수요도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그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HBM은 그 공급이 부족한 거지 수요가 넘쳐나는, 그러니까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은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슈로 인해서 혹시 주가가 빠진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증설 자체가 범용이 아니라 HBM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HBM4는 이제 걸음마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것 때문에 빠질 확률에 대해서는 뭐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술적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원자재 단으로 눈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은 너무 많이 올랐죠. 구리 올랐죠. 그러면서 뭐 플래티넘 오르고요. 거기다가 알루미늄까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알코아가요. 한 달 동안 37% 올랐고요. 6개월 동안 100%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내줬습니다. 계속해서 봐도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뭐랄까요, 이제 소위 올드 이코노미의 역습이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냐면 뉴 이코노미가 기술주잖아요. 지난 10년 이상 기술주의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올드 이코노미, 구경제에 대한 그 소위 그 투자를 엄청 등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필요해졌을 때 그 캐파가 준비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알루미늄의 그것은 아마 그 구글 가서 LME 인덱스라는 거 한번 쳐보시면 그 구성 LME 이제 컴포짓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산업 금속들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거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한 40, 한 2, 3%, 30, 한 5, 6%가 구리고요. 뭐 기타 등등 아이언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알루미늄과 구리입니다. 약간의 대체 성격도 있고요. 알루미늄은 가볍고 값싸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구리보다는 소위 전기 전도율은 조금 낮고 그 구리 한 60% 정도 뭐 이 정도.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워낙 요즘에 구리가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알루미늄에 대한 그러한 소위 그 구애도 좀 늘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거는 중국이 관리합니다. 시장 자체. 이게 우리가 사실은 기술하면 다 미국이 생각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산업금속이나 이런 거, 히토류 포함해서 다 이런 것들은 중국이 전 세계의 뭐 절반 이상 많은 거는 거의 90%, 100%의 캐파를 관리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 내에서 알루미늄 생산이 좀 더뎌진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지금 광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중국 내에서 이와 관련된 것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해 계속 또 산업금속의 가격 우상향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계속해서 구산업의 이런 반격이 생각보다 되게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주신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톤당 얼마다 맨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영국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그냥 투기 수요가 아니라 구조적인 상승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진짜 구조적인 상승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AI 투자를 믿는다면 이것은 당연히 동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AI는 믿는데 구리게 구조적이지 않다. 그것은 앞뒤가 서로 어폐가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구리의 최대 수요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집 지을 때 있습니다. 집 지을 때 그 안에 구리 배선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 세계 특히 중국이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안에 20% 이상이 소위 그 주택 건설. 근데 사실은 최근 3년, 5년 동안 중국의 주택 부동산 시장이 콱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 안에 수요 구조가 바뀌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의 가장 큰 것은 일단 전기화. 예, 일단은 소위 우리 전기차가 일반 우리 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한 3배, 버스 같은 경우는 한 5배, 7배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구리가. 그리고 AI는 또 레벨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에도 엄청나게 구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은 전기가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구리가